법원 복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여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아이들 손에 멈췄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었습니다. 관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남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새끼손가락 관절 6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남자는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혁이었습니다. 35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아내 이수연이었습니다. 32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단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였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자 무력증입니다. 정자의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으신가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큰 사건을 여러 건 맡았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새벽이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연 임신 불가능. 수연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민혁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가 붉어져 있다는 것을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아이를 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이방 꾸미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미리 지어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요?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요. 수연이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민혁도 수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자로서 실격이야. 아내에게 아이도 못 만들어주다니. 옆에서 수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수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연과 대화가 줄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혁이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민혁은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혁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응, 미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민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아깝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 박준석이었습니다. 강 변호사, 당장 사무실로 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민혁은 서류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로펌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보고서였습니다. 지난달 진행했던 대기업 인수합병 건이었습니다. 극비사항이 경쟁사에 넘어갔습니다. 3억 원에 팔렸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박준석이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 기록이었습니다. 민혁은 숨이 멈췄습니다. 계좌 명의인 이수연 아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수연이가 이럴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수연명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송된 문서들이었습니다.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서명도 있었습니다. 수연의 서명과 똑같았습니다. 민혁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혁을 보자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왔어요? 저녁 먹을래요? 민혁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한 거 아니야?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런 거 몰라요. 해외 계좌요? 전 만든 적 없어요. 그럼 이 서명은 뭔데? 당신 서명이잖아. 저 이거 쓴 적 없어요. 누가 저한테 누명 씌운 거예요. 민혁은 수연의 눈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백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수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민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장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왜 자백했어? 안 했어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진술서에 당신 서명 있어. 저 그거 안 썼어요. 형사가 다른 서류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계좌 개설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서명, 자백 진술서. 수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연을 민혁은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민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수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혼해 주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민혁은 편지를 구겼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붙였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민혁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연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사진첩도 넣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상자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 무력증에 아내의 배신까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민혁은 판사 임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날도 법원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혁은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었습니다. 관절이 6개였습니다. 민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새끼손가락 관절 6개.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육지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극히 드문 유전이었습니다. 민혁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뛰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나는 정자 무력증이었어. 의사가 분명히 말했어. 자연 임신 불가능이라고. 그런데 저 아이들은, 저 손가락은 우연일까? 아니야. 육지증은 우연이 아니야. 유전이야. 민혁은 차를 몰고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근처를 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가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뒷모습이 혹시 수연이었을까? 아니야. 수연은 출소한 지 1년도 더 됐어. 연락도 없었어. 소식도 없었어. 다음 날 민혁은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3년 전에 출소했을 겁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외곽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민혁은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반지하 입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보였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라면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게 무슨 삶이야? 저렇게 살고 있었어. 3억이나 훔쳐갔으면서. 돈은 어디로 간 거지? 라면을 다 먹은 쌍둥이가 이불에 누웠습니다. 수연이 아이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얇은 이불이었습니다. 추워 보였습니다. 수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일까? 확인해야 해. 반드시. 다음 날부터 민혁은 수연을 미행했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수연이 반지하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민혁도 뒤따라갔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수연이 일을 마쳤습니다.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 5개와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동전을 세었습니다. 카드는 없었습니다. 현금뿐이었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연이 보였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라면을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몫은 적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수연이 다시 나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수연은 카운터에 섰습니다. 쌍둥이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숙제 공책을 펼쳤습니다. 민혁은 편의점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연이 보였습니다.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쌍둥이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이 잠든 쌍둥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 명씩 안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지하까지 걸어갔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당신 삶이었어? 3년 동안? 혼자서? 다음 날 민혁은 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주세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작은 봉투가 왔습니다. 쌍둥이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은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과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내 딸들이야. 정말로. 쌍둥이 딸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정자 무력증이었는데. 민혁은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는 정상입니다.
정자 무력증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3년 전에 분명히 진단받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일시적 정자 무력증은 회복 가능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6개월에서 1년 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년 전 3월 정자 무력증 진단, 4월 횡령 사건 발생, 6월 재판과 이혼, 7월 수연 수감. 그럼 수연은 임신 상태로 감옥에. 민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서 감옥에서 아이들을, 출산을. 민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수연의 수감 기록을 조회해 주세요. 당장. 이틀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민혁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서희수연. 수감 3개월 뒤 임신 발각. 쌍둥이 임신. 교도소 의무실에서 출산. 출산 직후 쌍둥이는 정부 보호시설로 이송. 서희수연 2년 뒤 출소. 출소 당일 보호시설에서 쌍둥이 인수. 민혁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혼자서 다 겪었구나. 그런데 왜 내게 알리지 않았지? 민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3년 전 횡령 사건 자료 전부 가져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어.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진실을.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사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신은 도둑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저 아이들은 내 딸들이야. 3년 동안 몰랐던. 사흘 뒤 조사팀 책임자가 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민혁이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외 계좌 개설 기록이었습니다. 수연 명의였습니다. 개설 날짜는 3년 전 4월 5일이었습니다. 민혁이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로펌 내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IP는 누구 컴퓨터입니까? 조사원이 대답했습니다. 박준석 대표 변호사님 사무실입니다. 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자료를 봤습니다. 서명 감정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경찰 자체 감정이었습니다. 민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왔습니다. 화면에 감정서가 떴습니다. 위조 확률 99%.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이 가짜였어. 누가 위조한 거지? 자백 진술서는요? 조사원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조사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모님이신 장숙희 여사님과 박준석 대표님입니다. 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이? 박준석이? 왜? 조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3억 원 추적했습니다. 사채업자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장숙희 여사님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도박 빚이었습니다. 민혁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수연은 무죄였어. 장모님이 돈이 필요해서 수연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증거 전부 확보했습니까? 네. IP 기록, 재감정 결과, 형사 진술, 사채업자 진술, 계좌 추적 내용 모두 있습니다. 고소장 준비하십시오. 장숙희와 박준석 둘 다. 그날 저녁 민혁은 장숙희를 불렀습니다. 장모였습니다.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법조계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민혁의 판사 임명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장숙희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바쁜 사람 급하게 부르고 민혁은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숙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국과수 재감정 결과입니다. 수연 서명은 위조였습니다. 자백 진술서도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장숙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3억은 어머님 도박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장숙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혁이 박준석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죠. IP 기록이 당신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박준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숙희가 소리쳤습니다. 준석아, 입 다물어. 하지만 박준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여사님 지시로 계좌를 만들고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장숙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연이 뭘 잘못했습니까? 장숙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민 출신 며느리가 싫었어. 우리 집안 격이 안 맞아. 그리고 돈이 필요했어. 일석이조였지. 민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무죄였어요. 감옥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3년 동안 혼자. 장숙희가 비웃었습니다. 아이들? 무슨 아이들? 당신 손녀들입니다. 제 딸들이에요. 장숙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소하겠습니다. 횡령, 무고, 증거조작, 위증교사, 모든 죄목으로. 장숙희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가. 민혁은 돌아섰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문을 나섰습니다. 장숙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수연 주변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녀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응접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있으면 내 지분이 위험해져. 민혁이 수연과 재혼하면 상속권이 넘어가. 그건 안 돼. 절대. 장숙희는 박준석을 불렀습니다. 박준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미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숙희는 약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처리해. 박준석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사님, 그건 안 하면 당신 비리 전부 폭로하겠어. 횡령만 한 게 아니잖아. 탈세 기록도 있고 위증 교사도 여러 건이야. 박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일자리 잃게 만들어. 집도 쫓아내. 갈 곳 없게 만들면 돼. 자연스럽게. 박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이 오피스 빌딩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꺼내려는데 관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연 씨,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당장 나가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계약금 다 드릴게요. 그냥 나가주세요. 팀장은 봉투를 건네고 가버렸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쌍둥이를 데리고 반지하에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이번 주 안에 나가주세요. 네.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는데요. 계약금 돌려드릴게요. 그냥 나가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집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 버렸습니다. 수연은 쌍둥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만에 일자리와 집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뭐 먹어요? 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늘은 라면 먹을까? 좋아요. 수연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쌍둥이를 재웠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이트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사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새 집 찾을 때까지 조금만 참아야 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3년 전 사건 이후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수연은 쌍둥이를 데리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추웠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한파가 왔습니다. 쌍둥이가 떨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수연은 외투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줬습니다.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쌍둥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쌍둥이를 양옆에 앉혔습니다. 꼭 껴안았습니다.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괜찮아. 하지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쌍둥이를 깨웠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수연의 반지하로 갔습니다.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수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어디 갔습니까?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나갔어요. 왜 쫓아낸 겁니까? 집주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당장 내보내라고. 안 그러면 건물에 문제 만들겠다고.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민혁은 오피스 빌딩으로 달려갔습니다. 관리팀장을 만났습니다. 이수연 씨는 왜 해고했습니까?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박준석 변호사님한테서요. 민혁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장모님이야. 수연을 없애려는 거야. 민혁은 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새 수연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한강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과 쌍둥이였습니다. 눈을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외투 하나로 셋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차를 세웠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민혁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쌍둥이에게 덮어줬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따라와. 싫어요. 당신은 저를 도둑으로 알잖아요.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 알아. 장모님이 한 짓, 당신이 무죄라는 것, 모든 걸.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딸들이라는 것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혁이 쌍둥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금은 따라와. 설명은 나중에. 아이들부터 따뜻하게 해줘야 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민혁이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히터를 틀었습니다. 쌍둥이가 따뜻함에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민혁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수연과 쌍둥이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쌍둥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수연이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호텔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민혁이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왔습니다. 수연이 조금씩 먹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사건, 재조사했어. 서명 위조였어. 자백도 강요된 거였어. 장모님과 박준석이 공모한 거였어. 수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어? 아이들 임신한 거. 수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당신은 정자 무력증이었잖아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바람 핀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협박했어요. 감옥에서 임신 사실 알았을 때 면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입 열면 나와 아이들 다 죽인다고. 민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민혁은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혼자 다 겪게 해서. 수연도 민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혁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숙혜 전 검사와 박준석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횡령, 무고, 증거 조작, 위증 교사, 협박, 모든 죄목으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IP 기록, 재감정 결과, 형사 진술, 사채업자 증언.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장숙희와 박준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숙희 징역 3년, 박준석 징역 2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숙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수연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기록이 말소됐습니다. 수연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울어요? 기쁜 눈물이야. 며칠 뒤 민혁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혼인신고서야. 수연이 놀라 민혁을 봤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넷이서.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전엔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이번엔 달라. 평생 지킬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한 가지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땠어? 임신하고 출산하고 혼자서 어떻게 견뎠어?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3개월 때 알았어요. 교도관이 발견했어요. 회상이 시작됐습니다. 교도소 복도였습니다. 재소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여자 임신했대. 남편이랑 이혼했다며? 그럼 누구 애야? 작업장에서도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범죄자 주제에 임신이라니. 세면실이었습니다. 수연이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재소자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아닌 사람 아이 배에 있으면 기분이 어때? 또 다른 재소자가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누구 만난 거 아냐?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숨어 울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출산 날이 왔습니다. 의무실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교도관 한 명과 간호사만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혼자 아파했습니다.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바로 데려갔습니다. 규정상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안 돼요. 제 아기들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쌍둥이는 수연 곁을 떠났습니다. 수연은 빈손으로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곧장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제 아이들 데리러 왔어요. 직원이 쌍둥이를 데려왔습니다. 2살이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연을 낯설어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아이들은 수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1년이 걸렸어요. 아이들이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는데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연은 침실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됐어요. 민혁은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1년이 지났습니다. 한강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강민혁 법률 상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판사 임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민혁이 의뢰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수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나갔습니다. 민혁이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이들이 짜장면 먹고 싶대요. 그래. 그럼 짜장면 시키자. 쌍둥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나 오늘 그림 그렸어. 민혁이 그림을 봤습니다. 4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민혁은 쌍둥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연도 다가왔습니다. 넷이서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판사도 명예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짜장면이 왔습니다. 넷이서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쌍둥이가 웃었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민혁도 웃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